양 세대들이 내놓는 담론을 넘어서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저희가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똑똑한 두 분 모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똑똑하다는 말이 부담스럽나요? 자, 오늘 주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를 저희가 한번 던져봤어요. 국가폭력, 5.18의 주간이기도 하고 또 미얀마 사태도 지금 최근에 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폭력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개념이 공유가 잘 돼야 서로 얘기가 잘 되기 때문에 네. 폭력은 어떻게 보세요? 물리력을 가하는 건 이걸 폭력으로 보는 건지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어떤 폭력적인 구조, 어떤 불평등과 차별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서 생존이 어려워지는 구조 속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그렇죠. 사실 삶의 위기를 방조하는 건 역시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것이 국가폭력의 범주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폭력에 대해서 그 안에 내재된 권력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폭력으로부터의 저항 자체도 폭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 저는 있겠네요. 생각하고, 그 안에 내재된 권력이 있고 방조하는 것까지도 어찌 본다면 폭력으로 넣어야 된다. 네, 그래서 권력의 문제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진성 편집장님.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폭력의 문제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폭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적 폭력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상대에게서 자유의지나 선택권을 박탈을 하고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모든 어떤 공적인 힘의 행사가 국가폭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 집행기관이 집행 과정에서 벌이는 어떤 법의 이름으로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국가폭력의 특징입니다. 조금 더 좁히셨어요. 어떻게 네, 본다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법과 질서 표현의 같은. 자유 같은 예.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지면을 빼앗는다거나 그렇죠. 네, 이런 검열을 하는 자유의지를 것까지 박탈하는 것까지.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 국가폭력의 얼굴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왠지 국가폭력 그럼 너무 거대하게 막연하게 좀 느껴져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양재 뭔가 활동가? 군대 문화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명하복 구조라거나 이런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복종해야 되는 이런 문화들도 사실은 국가폭력에 기반한 문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요즘에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을 보면서 되게 일상적인 군사 문화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모두를 징병하는 이 징병제 자체도 되게 큰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군대 내 어떤 수직적이고 위계적이고 또 폐쇄적인 문화 역시도 청년이 경험하게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가짜 사나이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많이 비춰진 모습들이기도 하고요. 이화되기도 하고. 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병역이라는 지표가 좀 남성, 비장애인, 비청소년, 이런 비성소수자 이런 특정한 지위를 가져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경우에 뭔가 성기 절단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병역에서 인정되지 않기도 하고요. 사실은 군대 복무 여부가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구분하는 요소가 되는 사회 자체도 병역화된 사회, 군사화된 사회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성 편집장께서는 네, 일단은 옛날에 경찰들이 미니스커트나 장발 단속했던 거, 네, 이런 것들도 국가폭력과 검열의 일환이거든요. 그게 검열이네, 진짜. 네, 그렇죠. 사실 그게 왜 그렇게까지 국가의 개입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가 지금 생각하면 네,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인데 이제 삼청교육대 같은 것도 다 국가폭력의 일환이고요. 이게 넓게 보면은 수용소 혹은 그렇죠. 시설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국가폭력은 국가폭력은 단순히 나서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존재가 살 자격이 있고 어떤 존재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는가, 격리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몰아두고 내버려 두는가. 자생력을 어떻게 보면 좀 말살시켜 그렇죠. 나가는. 그런 것까지도 국가폭력의 일환이라서 내버려 두거나 중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도 최근의 국가폭력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독재 시대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일상적이고 미세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면 굉장히 넓어진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국가폭력이 존재한다는 걸 실제로 체감하셨던 두 분의 경험, 경험이 아주 길진 않지만 한번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진성 편집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 당시 1차 민주총궐기 집회 때 이제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의 경우 이제 사망 후에 경찰이 시신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와가지고 당시에 시민들이 이제 영안시를 지키는 그랬죠. 네,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한 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살갗으로 좀 느꼈던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20살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났던 용산 참사를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용산 참사는 2009년에 1월에 용산에서 있었던 그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그 전국 철거연합회 회원들, 용역 직원,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져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맞아요. 이 문제는 서울시가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철거를 진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사상에 대해서 사실은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들이 여론에 이제 개입을 하거나 여론 조작에 개입하거나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등 그 해결을 위한 과정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연쇄적인 국가폭력의 현장이어서 그거를 지켜볼 때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지막에 이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끝나는 것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국가폭력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해결 과정까지도 다 지켜봤을 때 네. 국가폭력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셨던 경험이고, 양재 활동가께서. 네. 저의 경우에도 뭐 집회 참여 경험들도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경험들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뭐 출석 요구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제 집회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있는 톡방에 경찰이 불법 사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2014년, 15년. 네. 저 지금 너무 놀라서. 네, 너무 놀랐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인데도. 평범한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 톡방 사찰하고 이런 사례들이 2014년, 2015년엔 되게 빈번했었고, 특히 뭐 민중총궐기 때나 이럴 때는 친구가 물대포에 조준사격당해서 팔이 부러졌는데, 이런 건 사실은 누구에게도 나오지도 않았네요, 기사에. 네, 기사에 조금 나왔었어요. 저희가 공론화를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저희가 많이 느꼈던 건 이게 너무 합법 폭력이라 아무도 이 사람이 팔 부러진 거에 책임을 안 진다. 이런 걸 사실 백남기 농민과 제 친구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기억이 나고, 좀 그렇게 보면서 뭐 학교에서 노란 리본이 정치적이어서 금지한다라거나 이런 입장들, 혹은 뭐 그 당시에 저희가 밀양이나 혹은 뭐 쌍용차 투쟁에서 봤던 수많은 어떤 공권력의 진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국가폭력이라는 걸 실제로 목도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기도 했어요. 공권력이 그렇게 사람을 쉽게 끌어내리는 집회, 어떤 이런 물리력을 사용해도 그게 합법적일 수밖에 없는 집회인데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젊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기억이 많군요. 참 큰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그런 공권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될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맞아요. 네. 어디까지 지켜야 될 선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시위에서 왜 충돌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위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기존의 사회 질서가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 듣거나 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시선 끌기 퍼포먼스 같은 거여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닌데 권력의 진압은 결국에는 이것을 어떤 문제로 규정을 하고 이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 공권력의 행사가 그렇죠. 듣지 않겠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과 폭력적인 시위대의 프레임을 곧잘 짜고 이 사람들을 분리해서 마치 폭력적인 시위대는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악질적인 존재들이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법에 저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사실은 과연 그러한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권력을 좀 적절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사실 폭력의 문제를 겪으면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에 호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권력이 이런 폭력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폭력은 보통 이제 이런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사가 되지만 이걸 조종하고 방치하거나 두둔하는 게 이제 법의 체계고 사실은 언론이라던가 이제 국가 전체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 인식도 사실은 동조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언론이 그렇죠. 이 권력의 그 3주체를 다 견제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긴 네. 하죠. 예. 그러네요. 참 착잡해지는 그런 대목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국가의 사과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상처가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양재 활동가께 네. 먼저 여쭤볼까요? 아무래도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뭐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성폭력 자체가 공론화된 지도 이제 막 3년 정도가 되었고 또 몇 년 전에 제기되었던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도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최대한 빠짐없이 확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들 혹은 피해자의 권리를 좀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여전히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 재판에서도 불출석하겠다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이러한 상황에서 되게 좀 국가폭력 관련된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이런 처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 절차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국가폭력이 사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네. 또 미얀마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는 좀 시위를 시민들. 하고 있고 예. 네, 또 5월 10일부터 이스라엘에서 또 팔레스타인에 맞습니다. 대한 뭐 폭격을 시작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10일에 폭격을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스라엘과 5월 12일에 FTA를 체결을 했거든요. 이렇듯이 좀 한국 정부가 이런 다른 나라의 국가폭력을 방조하고 오히려 국가폭력을 하는 국가와 손을 잡는 상황들을 좀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일단 국가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단위가 연좌제로 가거나 네, 이렇게 개인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가폭력의 특징은 이데올로기적 낙인을 찍어서 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문, 작게는 가문, 크게는 광주처럼 이제 시, 단위 전체 그러다 보니까 세대까지도 확장이 되는 피해의 특성이 있습니다. 연좌제를 넘어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네, 그래서 사실 응답하라 같은 드라마를 봐도 거기에서 성보라가 학생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인 성동일이 너 그거 하다가 우리 집안 다 날아간다라고 정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동일이 광주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특정 집단에서 피해라던가 아니면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던가 진상 규명은 굉장히 미흡하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리죠. 네, 오히려 과대 보상이 되었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반환 소송을 당하는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집이 막 압류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지역 차별도 여전하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은 사실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떤 그렇죠. 보상이 있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폭력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일견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양재활동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서야 증언이 되는 폭력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찰을 하고 그 당시에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어떤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또다시 사회적인 그런 문제는 없겠는가.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굉장히 학살의 역사기도 하잖아요. 국가에 의한 양민 학살의 나라기도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놀이로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지금 국가 폭력의 어떤 가해자 입장에서 5.18 계엄군을 비롯해서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을 공격했던 사람들 지금 얘기해 주신 분들 또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사실은 피해를 또 입은 뭐 고엽제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모두 또 피해자라고 봐야 될, 가해자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3월에 5.18 공수부대원이 유족을 만나서 직접 사과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5.18의 가해자가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 게 첫 번째였죠. 해요. 보도가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폭력의 역사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고 또 공수부대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사실 피해자에게 울림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 뭐 가해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혹은 그 행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보다는 이 피해가 무엇이었느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해를 할 때 사실은 그 피해 안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삶, 어떤 위치들 이런 것들이 설명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국가폭력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사실 그들의 삶이 또 균질적이지 않고 되게 국가폭력의 수행자들에 대해 뭐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경우에는 되게 가스통 할배 같은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되게 보수화된 세력이라는 인식? 근데 그런 것들과 다르게 이런 국가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싸운다거나 이러한 베트남전 참전 관련된 군인들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 좀 편견을 버리고 그 시기에 우리가 저질렀던 국가폭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식하는 과정들 안에서 존재 보기는 참 힘들지만 네, 맞아요. 국가폭력을 수행한 사람들은 과연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일단은 들여다보라는 거군요. 네, 제대로. 그 질문이 저는 아주 중요한가? 사실은 그 시대가 무엇이었고 그 시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는 그 시대에 대해 성찰한 이후에 설명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이 좀 자주 착각을 하는 게 이 피해자와 가해자 정체성이 공존할 수 없다거나 이제 딱 모자르듯이 구별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사람에게서도 피해자 정체성과 가해자 정체성은 공존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는 가해를 상쇄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를 얘기를 할 때 기영구는 국가폭력의 어떤 의미에서는 부당하게 동원된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서 국가 권력을 계승해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복잡한 층위를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접근해서 각자의 윤리적인 책임을 묻고 어떤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피해자에게 그 사람도 가해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시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개인적인 인간으로 접근을 해서 봐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어떤 낭만화가 좀 위험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를 보편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로 활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구별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못된 것 반성해야 될 건 반성하고 또 그들이 입은 피해는 피해대로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사실 폭력의 문제가 학교 폭력으로 들어가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 학생이 또 가해를 저지르기도 하고. 폭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네. 예. 자, 그렇다면 요즘에 이런 국가폭력의 시대 가 많이 배경이 된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이걸 보시면서는 어떠세요? 최근에 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었었던 것은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어떤 드라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남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파 간첩이었고 안기부 직원과 이제 여학생이 함께 삼각 로맨스를 한다는 설정의 드라마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크게 비난을 받고 제작사 측에서 난이 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해명문을 내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민주화운동 당시에 운동가들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간첩 조작 사건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비판적인 접근 없이 들어가서 어떤 소재로만 활용을 할 때 그 작품이 비판적 의식은 없이 네, 그리고 안기부 직원을 뭐 대쪽 같다라고 묘사한 부분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쪽 같다는 거 국가폭력에 좀
깊이 복무한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왠지 무섭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대쪽 같다는 게. 네.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 국가폭력 묘사가 자칫하면 강한 권력을 선망하거나 그러니까 안기부 직원이 그 당시에 되게 좋은 직업으로 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선망이나 이런 통치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미디어에 좀 섬세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네요. 다룰 때 어떤 의식을 갖고 비판적 의식 없이 다뤄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군수산업을 지원하고 또 군대를 유지하고 방위비 규모를 늘리는 국가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폭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성 편집장님 먼저. 네, 일단은 2019년 기준으로 국방비 기준 한국이 세계 10위고 무기 수출도 10위고 수입 순위는 또 7위예요. 그래서 국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반면에 이제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외교나 통일부 예산은 또 국방부 예산의 9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국방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전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2020년에 국방 예상 항목 중에는 제일 많이 쓴 돈이 이제 전투기 구입 33.3%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나 이런 첨단 무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미국산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무기 체계나 군사 전력에 이렇게 종속되는 게 과연 이 동아시아의 평화나 안보 딜레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런 커다란 이야기일수록 결국에는 기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제 대화 협상이 우선시가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와는 좀 더 이제 많이 모순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산이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죠. 예. 어떻게 보세요,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지만 뭐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 사회 현실을 볼 때 안보라는 게 사실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군사력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평화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실질적 위협이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기후위기가 된 시대이고 사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을 중심에 둔 안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전쟁과 무기를 중심에 둔 안보만이 되게 유지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무기 박람회 같은 산업들이 되게 쉽게 한국에서 통용되고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전쟁 기념관에 가서 뭐 탱크 앞에 사진 찍어보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이런 무기 산업이라는 것을 너무 낭만화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평화운동에서는 이러한 무기 박람회들에 대한 저항행동도 하고 있고 올해에도 아마 이어질 예정이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안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조금 큰 주제이긴 했지만 폭력이라는 그 기본적인 구조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간 똑똑똑 5.18 민주화운동과 미얀마 사태 등을 계기로 국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기관올레 이진송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